안개가 자욱한 거리, 과거로 물러난 줄 알았던 한 마리 개, 그리고 작은 도시의 중심부에 숨겨진 악몽을 깨우는 한 눈빛. 그 평화로운 아침에 어린 소녀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경보음도 총알도 아닌 한 늙은 개의 날카로운 짖음이었다. 선의가 악용되고 어린 영혼들이 어둠 속에 빠질 뻔한 충격적인 이야기의 스토리와 함께 들어보자. 당신도 직감이 때론 이성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경청하고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길 바란다. 안개 속에 잠긴 이른 아침의 거리는 연기처럼 가볍게 떠다녔다. 정민은 코트 깃을 높이 올리고 은퇴한 진도겸 백구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비록 은퇴했지만 백구의 본능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거리는 고요했고 정민의 신발 소리와 백구의 발톱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백구가 멈춰섰다. 그의 털이 곤두서고 눈이 날카로워졌으며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정민도 긴장했다. 그의 앞 거리를 가로지르는 좁은 골목에서 임신한 여성이 한 여학생의 팔을 잡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빛이 그들 위에 기이한 분위기를 드리웠다. 임신한 여성은 헐떡이며 창백한 얼굴로 도움을 구했고 16, 17세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백구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괴물을 감지한 것처럼 요란하게 짖어댔다. 정민은 놀라서 목줄을 단단히 잡았지만 백구는 힘껏 당겨 정민을 앞으로 끌고 갔다. 임신한 여성은 화들짝 놀라며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여학생의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떠났다. 그 큰 배는 그녀의 걸음걸이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마치 유령처럼 비틀거렸다. 여학생 지연은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정민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그 여성이 나타나서 배를 잡고 아프다며 집까지 부축해달라고 했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걔가 너무 사납게 짖어서 망설이게 됐어요.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빨리 학교에 가렴. 지연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민은 불안함을 느꼈다. 오래된 벽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차가운 불안감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 임신한 여성의 급한 걸음걸이, 눈길을 피하는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했다. 임신한 여성, 오전 6시 출현, 혼자 있는 여학생에게 접근, 의심스러운 행동. 펜이 종이 위에서 살랑거리는 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백구는 정민의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여전히 여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며 거리의 한 구석을 붉게 물들였지만 정민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직감이 그에게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연약한 안개처럼 보이는 운명의 실이 순진한 생명들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정민은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늘의 평화로운 아침이 가장 어두운 모퉁이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불안한 아침 이후 정민은 평소처럼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와 백구는 계속해서 주요 거리를 감시했다. 그의 눈은 구석구석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주시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희미한 햇빛 아래 고요하게 이어질 뿐이었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자 정민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골목으로 들어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뒤돌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작은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로. 정민이 차 한 잔을 탈 시간도 없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동료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민이 아침에 순찰했던 지역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백구도 공기의 변화를 느낀 듯 고개를 들고 정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민은 신속하게 신고된 지역에 도착했다. 그곳은 빈터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었고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몇몇 목격자들은 한 젊은 여성이 임신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다시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 등장했다.
정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실종된 여학생 하진은 17세로 지연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다른 목격자는 하진이 그 여성을 본 순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 후로 아무도 하진을 보지 못했다. 첫 번째 단서들이 희미한 향기처럼 공기 중에 맴돌며 정민을 미로 속 깊이 이끌었다. 정민은 동료들과 함께 주변을 조사했다. 젖은 땅에 찍힌 신선한 오토바이 자국, 길가에 버려진 하얀 여성용 운동화. 정민의 손은 꽉 쥐어졌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억제했다. 백구는 목줄이 풀려 계속해서 냄새를 맡았다. 그의 코는 사냥하는 기계처럼 땅 위를 움직였다. 본능이 정민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진이 그 여성을 따라갔다면 아마도 어둡고 위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일 수 있었다. 정민은 지난 3개월간의 실종 사건 정보를 확인했고 이상한 일치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모든 피해자는 젊은 여학생이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여성을 만난 후 실종되었다는 애매한 이야기가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일 수 없었다. 작은 거리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범죄의 손길이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다. 정민은 즉시 주변 교통 카메라 영상을 요청했다. 팀은 나누어 각 프레임, 각 초를 꼼꼼히 확인했다. 정민의 눈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처럼 인내심을 갖고 희미한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자파점 카메라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했다. 오래된 빨간색 자동차가 길가에 멈추고 문이 열리며 임신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교복을 입은 젊은 여학생이 다가가 잠시 망설인 후 여성을 따라갔다. 그들은 카메라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 빨간 자동차였다. 새로운 단서, 새로운 고리였다. 정민은 영상을 앞뒤로 재생하며 자동차의 특징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뒷부분의 흠집, 거의 대부분이 진흙으로 가려진 번호판까지.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서 이 차량을 찾기 위한 범위를 넓혔다. 작업 그룹들이 흩어지는 동안 정민은 화면 앞에 앉아 이미 식은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리는 답 없는 질문들의 미로에 갇힌 듯했다. 그 여성은 누구인가? 왜 외롭게 있는 여학생들을 노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의 접근 방식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가? 도움이 필요한 척하며 선의를 이용해 순진한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방식.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정민은 벌떡 일어나 각 단어를 집중해서 들었다. 조사팀은 또 다른 목격자를 발견했다. 빈터 근처에 사는 한 남자가 오전 7시경에 차 엔진이 고속으로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나가봤을 때는 빨간 차의 뒷모습만 길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세부 사항은 카메라에 기록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빨간 자동차가 범인에게 이르는 열쇠였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하진을 구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매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졌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단순한 실종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민은 짐작할 수 있었다. 정민이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백구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정민은 몸을 굽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늙은 개의 따뜻함이 그에게 희미한 믿음을 주었다. 더 빨라져야 했다. 더 정확해져야 했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그 망할 빨간 차를 찾아야 했다. 멀리서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올랐다. 찬란한 햇빛이 작은 거리로 쏟아졌지만 정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추적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예감이 뒤따랐다. 빨간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그것은 오래된 세단으로 인접한 도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현재 소유자는 명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차량 양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2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조사팀은 주요 도로의 카메라 시스템에 집중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걸러내며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으려 인내심을 가졌다. 마침내 정민은 3주 전 외곽 지역에서 빨간 자동차가 여학생을 쫓는 동영상 클립을 찾아냈다.
그때는 여학생이 제 경계심을 가져 접근을 피했기 때문에 사건이 조용히 묻혔다. 비디오에서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흐렸지만 두드러진 특징을 식별하기에 충분했다. 짧게 깎은 머리, 넓은 어깨,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문신으로 뒤덮인 팔, 각진 얼굴,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사나운 눈빛. 정민은 즉시 추출한 이미지를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로 보냈다. 예상대로 30분 후에 결과가 돌아왔다. 그 남자는 김현우라는 이름으로 인신매매와 폭행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며 3년도 채 되지 않아 출소했다. 현우의 이력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북부 산간 지역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파는 조직에 참여했었다. 이전 사건들은 모두 그가 잔인하게 행동하며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정민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번에 현우가 정말로 관여했다면 하진의 상황은 극도로 위험할 것이다. 현우와 함께 다니는 여성에 대한 정보도 밝혀졌다. 그녀의 실명은 김민지로 현우의 합법적인 아내였고 7개월 임신 중이었다. 병원 서류에 따르면 최근 건강검진 결과 태아는 완전히 건강했다. 임신을 가장했다는 정민이 한때 추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정민은 사건 조직도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작은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현우는 민지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미끼 역할을 맡아 젊은 여성들의 동정심을 이용했다. 바로 그 놀라움과 자연스러운 선의가 피해자들에게 완벽한 함정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유인이 아니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잡힌 피해자들은 팔리기 전에 정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압력으로 하얗게 변했다. 이 시점에서의 지연은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 조사팀은 신속하게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검문소, 버스터미널, 산으로 연결되는 국도에 엄격한 필터링 명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특수팀이 현우가 과거에 연관되었던 외곽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의심스러운 모든 주소는 지도에 신중하게 표시되었다. 정민은 범죄학적 습관에 기반하여 빨간 자동차의 이동 방향을 직접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인신매매범들은 대개 외딴 곳에 숨지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심에서 충분히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그는 서쪽 도시 방향으로 백구와 함께 이동했다. 그곳은 버려진 건물들과 빈터가 있어 피해자를 임시로 가두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가는 길에 정민의 전화기가 울렸다. 동료가 도시에서 10km 떨어진 황폐한 땅에 버려진 빨간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차는 잠겨 있었고 타이어 자국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백구는 차가 멈추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정민은 그에게 가만히 앉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빈 땅은 고요했다. 무릎까지 자란 풀들, 공기에는 습기와 녹슨 냄새가 감돌았다. 빨간 차는 조용히 땅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고 차량 내부는 비어 있었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지만 차 밑에서 정민은 가방이나 옷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색의 천 조각을 발견했다. 작은 세부 사항이었지만 누군가가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주변 지역을 조사했다. 빈 땅은 작은 숲으로 이어졌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길들이 있었다. 정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밟힌 풀들이 만든 아직도 매우 새로운 발자국 자국을 발견했다. 직감이 그를 더 깊이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각 발걸음마다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백구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다녔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고 눈은 양쪽에 덤불을 주시했다.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정민은 멈췄다. 땅 위에 선명한 진흙 자국이 있었다. 큰 신발의 발자국이었고 아직 새 것이었다. 사건의 각 조각들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하진은 아직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이 지역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민은 백구의 목줄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앞에는 어두운 숲이 빛을 삼키는 듯했지만 정민은 그 어둠 뒤에 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습한 숲의 어둠 속에서 정민은 뒤섞인 흔적을 따라 숲 가장자리에서 약 500m 떨어진 버려진 집에 이르렀다. 이끼 낀 벽돌벽, 구멍이 난 양철 지붕, 활짝 열린 앞문이 마치 초대하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습한 냄새와 뭔가 불쾌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백구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코트 속에 숨겨진 권총을 손에 쥐었다. 집 안은 어둡고 버려진 방들로 가득했다. 미끄러운 깨진 타일 바닥 위에는 희미한 끌려간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정민은 귀를 기울였다. 유일한 소리는 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구석진 작은 방에서 정민은 찢어진 천조각을 발견했다. 흙과 모래로 뒤덮여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여성용 슬리퍼가 마치 급하게 버려진 듯 나뒹굴고 있었다. 정민은 신발을 들어 올려 바닥에 긁힌 자국을 살펴보았다.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절망적으로 끌려간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모든 흔적은 이 집이 임시 집결지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여기로 데려와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두었다. 정민은 밖으로 나와 주변 지역을 신중하게 살폈다. 다른 좁은 길이 숲 깊숙이 이어졌다. 양쪽에 풀은 밟혔고 끌려간 자국이 중간중간 선명했다. 정민은 이를 꽉 물었다. 그들은 단순히 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인적이 드문 교차로를 선택하고 거리가 아직 한산한 이른 아침 시간을 노렸다. 시나리오는 차갑게 반복되었다. 임신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한 척하며 순진한 소녀들에게 접근했고 일단 피해자가 실례하면 그들은 이런 외딴 곳으로 유인했다. 정민은 수집된 정보를 다시 살펴보았다. 이전 실종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여성을 만난 후 발생했다. 그녀는 항상 내 집은 가까워요. 조금만 부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달콤한 함정이 도움을 주려는 젊은 여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공략했을 때 그들은 위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죽음의 함정으로 끌려갔다. 정민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색팀으로부터 새 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북쪽 상간도로 방향으로 떠난 작은 트럭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이 트럭은 아마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즉시 도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정민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불안감이 그를 태웠다. 만약 하진이 아직 이전 소녀들과 함께 갇혀 있다면 지체하는 매 순간이 그들을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즉시 연락하여 추가 병력을 요청했다. 상간도로를 봉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트럭을 검문하는 검문소가 즉시 설치되었다. 의심스러운 차량은 모두 철저히 검사되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도 정민과 백구는 여전히 버려진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멀리서 수색대의 손전등 빛이 좁은 길을 훑으며 남은 흔적을 찾아다녔다. 필사적이고 숨막히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근처 숲의 한 구석에서 한 주민이 몇 시간 전에 임신한 여성이 젊은 여성을 데리고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제보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은 매우 빠르게 걸었고 종종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젊은 여성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정보는 정민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달콤한 함정이 이제 각 피해자를 절망 속에 가두는 밧줄로 변했다. 하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들이 시간을 더 끌수록 구출 기회는 더욱 희미해졌다. 정민은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차가운 눈길이 앞에 펼쳐진 어두운 숲을 훑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잔인한 사냥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얽혀있는 좁은 길 위로 빠르게 움직였다. 흐릿한 빛 아래에서 정민은 몸을 낮춰 지면의 모든 흔적을 검사했다. 끌려간 자국, 부러진 풀잎 하나하나가 범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안내자가 될 수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았다. 그의 강한 다리는 관목 사이를 충성스러운 그림자처럼 헤집고 다녔다. 백구가 진흙탕을 지나가자 정민은 젖은 흙에 스며든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흔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상당한 누군가가 이동 중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백구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한 걸음씩 어두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발 아래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수색대의 가쁜 숨소리와 어우러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정민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 중에 진흙과 땀의 짙은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좁은 길을 따라 버려진 몇 개의 낡은 손수건들이 빗자국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런 징후들은 정민에게 단 1초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발걸음마다 세어가며 아무리 작은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쓰러진 썩은 나무 근처에서 백구가 조용히 짖었다. 귀를 쫑긋 세운 백구에 정민은 즉시 멈춰 섰다. 나무 뿌리 바로 옆에 가시나무에 걸린 진흙 묻은 흰 천조각이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집어들어 학생 교복의 일부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천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운명을 생각하자 가슴이 조여들었다. 앞쪽으로 끌려간 자국이 계속 이어졌다. 그 안에는 새로운 남성 신발 자국이 선명했다. 발 모양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은 정민에게서 멀지 않았다. 정민은 손에 든 총을 꽉 쥐었다. 심장이 숲속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매 나무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감각이 공기를 질식할 듯 무겁게 만들었다. 왼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즉시 나무 줄기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백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먼 곳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바로 뒤에는 누군가의 급한 숨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정민은 몸을 틀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희미한 손전등 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했다. 정민은 인내심을 갖고 추적했다. 그와 그 인물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씩 좁혀졌다. 그림자는 얕은 구덩이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끌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민의 손전등 빛이 재빨리 스쳐 지나가며 그것이 머리가 엉망이 되고 옷이 헝클어진 소녀의 몸임을 알아차렸다. 손이 긁혀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민은 지원팀에게 접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백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명령이 떨어지면 뛰어나갈 준비를 했다. 상대는 고개를 들었다. 땀에 젖은 얼굴, 야생동물처럼 난폭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움켜쥐고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세게 내리쳤다. 총성이 울렸다. 상대는 멈춰서서 다친 어깨를 잡더니 깊은 숲으로 도망쳤다. 정민은 달려가 바닥에 쓰러진 소녀를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호흡이 약했고 체온이 크게 떨어져 있다. 도망친 남자를 추적할 시간이 없었기에 정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해야 했다. 동료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도왔다. 소녀는 하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실종된 또 다른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몸에 남은 흔적들은 그녀가 이 어둠 속에서 견뎌야 했던 끔찍한 일들을 증명했다. 정민은 총을 단단히 쥐고 날카로운 눈으로 숲을 텄다. 밤은 여전히 무덤처럼 짙었고 모든 빛을 삼키는 듯했다. 사냥꾼은 사라졌지만 정민은 그의 진짜 사냥감이 여전히 이 어둠 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좁은 길은 계속해서 짙고 더 깊은 숲으로 이어졌다. 모든 흔적이 희미해지는 곳이었다. 숲에서 발견된 소녀는 바로 군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의 야유였고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의사들은 진술을 받기 전에 긴급 수액 처치를 해야 했다. 정민은 의무실 밖에 서서 문 손잡이를 꽉 쥐고 반쯤 열린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가슴에 칼이 푹 꽂히는 것 같았다. 몸 상태가 안정되자 소녀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고 16세였다. 30일 전에 하교길에 실종되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임신한 여성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 여성은 배가 아프다며 가까운 집까지 부축해달라고 했다. 소라가 황폐한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때려 기절시켰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둡고 악취나는 지하실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소녀들의 흐느낌과 약한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렸다. 빛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다. 오직 진흙, 쥐 배설물, 그리고 의지를 갉아먹는 굶주림과 갈증뿐이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잔인한 남자에게 당한 성폭행과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는 매질에 대해 이야기할 듯 떨렸다. 그들은 단순히 감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소녀들의 육체와 정신을 절망의 끝까지 몰아넣었다. 산간 지역의 신부 구매자들에게 팔기 위해 순종적인 상품으로 만들었다. 정민은 이를 꽉 물었다. 주먹을 꼭 쥐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들의 잔혹함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특히 소라는 임신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로 그녀가 피해자들과 친해지는 척하며 동정심을 이용해 함정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이 소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침묵했고 때로는 직접 도왔다. 소라의 정보는 극히 중요했다. 그녀는 감금 지하실이 숲 가장자리에 있는 목조주택 아래에 있다고 확인했다. 정민이 그녀를 발견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다. 하진을 포함한 다른 소녀들이 아직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있었다. 정민은 즉시 의심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그는 범인들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해를 입힐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각 부대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구조대가 준비하는 동안 소라는 계속해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너무 약한 일부 소녀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보통 밤에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작은 트럭을 사용했다. 소라의 눈은 친구들이 지하실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회상할 때 공허해졌다. 잔인한 남자의 미친 웃음소리에 섞인 울음소리와 애원소리. 그녀는 모든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오직 단편적인 외침, 절망 속에 내밀었던 손들만 희미하게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의무실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새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망설임의 여지가 없었다. 앞에는 구출을 기다리는 약한 생명들이 있었다. 한 분이라도 더 지체하면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의 영혼에 더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다. 바깥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마치 차가운 경고처럼. 정민은 백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은 멀리 푸른 언덕을 향했다. 그곳에서 어둠이 모든 희망을 삼키고 있는 곳. 오늘 밤 비와 눈물은 진실과 맞바꿔질 것이다. 습격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다. 특수부대는 세 팀으로 나뉘어 숲속에 숨겨진 낡은 목조주택을 동시에 접근했다. 초승달이 나무 뒤로 엿보았다. 약한 빛은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정민은 침투 그룹을 이끌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움직였다. 작은 집은 한 층뿐이었고 나무 벽은 벗겨졌으며 지붕은 새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정민은 그 허름한 외관 아래에 이곳이 견고한 감옥으로 개조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창문은 녹슨 철판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문틈은 헝겊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빛도 소리도 차단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수신호로 정민은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경첩이 부서지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찢었다. 팀은 안으로 몰려들었다. 총을 모든 방향으로 겨누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빈 방과 습하고 역한 냄새만 코를 찔렀다. 바닥 한가운데에서 정민은 대충 덮큰 널빤지를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널빤지를 옆으로 밀었다. 차갑고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구멍이 나타났다. 피와 썩은 살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대원들은 서둘러 손전등을 켜고 아래를 비췄다. 피로 얼룩진 시멘트 벽, 절망적인 손자국, 벗겨진 회반죽에 새겨진 긁힌 자국들. 정민은 손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빠르게 훑었다. 숨막히는 공기가 가슴을 조여오는 듯했다. 거친 절제 프레임으로 구분된 간방들은 텅 비어 있었다. 찢어진 옷, 끊어진 밧줄, 여기저기 떨어진 개인 물품들만 남아 있었다.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섞인 핏자국이 타일 바닥 전체에 얼룩져 있었다. 깨진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안에는 더러운 물이 약간 남아 있었다. 정민은 지하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진흙 묻은 작은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그 자국은 살짝 열린 철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가가 발로 무거운 문을 세게 밀었다. 문이 열리며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차가운 공기가 마치 뺨을 때리듯 얼굴로 밀려들었다. 대꾸가 으르렁거렸다. 코를 땅에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았다. 정민은 동료들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더 넓은 방이 나타났다. 벽에는 피와 탄 스스로 쓰여진 구불구불한 글씨들이 있었다. 절망적인 도움 요청, 단편적인 저주의 메시지들. 정민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화산재처럼 분노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짓밟힌 꽃무늬 자수 손수건이 있었고 그 옆에는 부서진 목걸이가 있었다. 정민은 몸을 숙여 집어들었다.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Y라는 글자였다. 가느다랗고 떨리는 선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팀이 가장 오래 찾고 있던 실종자 유나의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죽음과 같은 공허함이 모든 곳을 덮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지하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모든 흔적은 이 행동이 오래전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몇 시간 전일 것이다. 정민은 이것 샤진과 다른 소녀들이 여전히 갇혀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씁쓸함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차가운 기운이 맨발에서 등까지 스며오는 것을 느꼈다. 피, 소변, 땀 냄새가 여전히 짙게 남아있었다. 마치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유령들처럼. 조사팀은 샘플을 수집하고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민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서 앞에 있는 피 묻은 벽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절망적인 글씨들이 어둠에 삼켜진 작은 영혼들의 피 묻은 기소장처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그들이 한 발 앞서 도망쳤지만 그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아이들이 빛 속으로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손으로 그린 거친 지도가 즉시 조사팀에 전달되었다. 구불구불한 기호들, 화살표들이 다른 곳으로 이어졌다. 정민은 더러운 종이를 손에 들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가운 지하실에서 빗자국은 계속 이어졌다. 정민은 손을 뻗어 각 어두운 구석을 조사했다. 손전등 빛이 습한 땅을 따라 움직였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거친 지도는 북쪽 숲으로 깊이 이어지는 산길을 가리켰다. 하지만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떠난 시간을 확정할 추가 증거가 필요했다. 정민은 몸을 낮추고 눈으로 땅 한 뼘 한 뼘을 살폈다. 뒤집힌 흙더미 사이 벽에 붙은 구석에서 손전등 빛에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보였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위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핏자국과 먼지로 덮인 여성용 손목시계가 나타났다. 시계줄은 끊어졌고 유리는 긁혀 있었다. 정민은 시계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넣었다. 작은 세부 사항이었지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기록에서 실종자 유나가 작고 둥근 국산 은색 시계를 착용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가는 줄의 둥근 시계판. 정민은 즉시 이미지 대조를 요청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확인이 돌아왔다. 시계는 분명히 유나의 것이었다. 시간과 분침이 멈춘 시간은 새벽 2시 38분이었다. 정민은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범인들이 지하실을 떠난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급습 부대가 도착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다. 그 짧은 시간 차이가 분노로 가슴을 태웠다. 지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다. 정민은 손에 든 시계가 한 인간의 생명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시계 유리에 남은 각 긁힌 자국, 말라붙은 빗방울은 소녀들이 견뎌야 했던 것들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정민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운명적인 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바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으로 조사팀은 그들이 작은 트럭을 사용해 산길을 따라 주요 고속도로로 빠져나갔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정민은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병력을 배치하고 숲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진을 구할 기회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매분이 흐를수록 위험은 커졌다. 소라의 증언, 지하실에서의 발견, 그 운명적인 시계에서 얻은 정보들이 합쳐져 끔찍한 인신매매 조직의 그림을 그려냈다. 매우 차갑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였다. 각 소녀는 피와 눈물로 가격이 매겨진 상품에 불과했다. 구조대는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빠르게 수색했다. 작은 트럭들이 멈춰 세워져 철저히 검사되었다. 변장한 경찰들이 시장과 휴게소에 섞여들어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찾았다. 정민은 지휘 차량에 앉아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실패를 의미했다. 운명적인 시계는 귀중한 시간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범인들은 도망치기 위해 매 초를 활용하고 있었다.
스카우트 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진흙으로 가려진 번호판을 탄 작은 트럭이 숲 지역을 떠나 산간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새벽 4시경에 목격되었다. 서두르는 모습에 몰래 행동하는 듯한 운전자의 태도. 정민은 즉시 트럭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갈림길이라도 놓치면 산악 지형에서의 추적은 절망적이 될 것이다. 추격팀은 거리를 좁히며 차단 작전을 준비했다. 트럭이 샛길로 빠질 경우에 대비했다. 빈 도로 위로 차 헤드라이트가 길게 비추었다. 태양이 멀리 산맥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절박하고 답답한 예감이 치솟았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트럭에 실린 값진 상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다. 무전기를 통해 명확하고 차가운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목표물은 북쪽으로 이동 중인 의심스러운 작은 트럭이었다. 여러 피해자를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정민은 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 같았다. 앞으로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시야 밖의 모든 것을 가렸다. 하지만 그는 그 안개 너머에서 진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심스러운 트럭이 스카우트 팀에 의해 한적한 국도에서 추적되었다. 정민은 지휘 차량에 앉아 위치 신호를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았다. 양측 간의 거리는 매분마다 좁아지고 있었다. 멀리서 짙은 안개 속에 트럭의 빨간 후미등이 깜박였다. 선두 차단팀이 신속히 접근했다. 트럭은 두 장벽 사이에 단단히 끼었다. 운전자는 당황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도망칠 길은 없었다. 정민은 단호한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이 달려가 차 문을 열었다. 화물칸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강한 곰팡이 냄새가 쏟아져 나와 모두를 숨막히게 했다. 손전등이 안을 비추자 모두가 충격에 멍해졌다. 7명의 소녀들이 끔찍한 상태로 더럽고 낡은 방수포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눈빛은 공허했다. 몇몇은 여전히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정민은 재빨리 올라가 테이프를 하나씩 떼어내고 밧줄을 풀어주었다. 창백한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하진을 알아보았다. 소녀는 너무 약해 정민이 이름을 불렀을 때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진 옆에는 유나와 몇 달 동안 실종되었던 다른 소녀들도 있었다. 팀은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구급차로 옮겼다. 그 사이 운전자는 제압되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신속한 신문에서 그는 전체 네트워크를 털어놓았다.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신매매 조직이었다. 한 그룹은 젊은 소녀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다른 그룹은 제압된 피해자들을 운송했다. 피해자들은 버려진 집에 감금되어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받았다. 정신이 무너진 후에는 북부 산간 지역의 독신 남성들에게 신부라는 명목으로 팔려갔다. 거래 대금은 중개인을 통해 지불되었다. 각 소녀는 나이와 외모에 따라 3천만에서 5천만 원의 가격이 매겨졌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저없이 처벌하거나 버렸다. 정민은 각 증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다. 그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은 소녀들을 암시장의 물건처럼 거래하고 교환했다. 이후 운전자는 조직에 최소 3명의 핵심 인물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현우는 단지 직접적인 납치를 실행하는 역할이었을 뿐이다. 뒤에는 오지 지역의 중개인과 판매자 그룹이 있었다. 바로 이 중개인들이 시골 남성들을 위한 신부 찾기라는 명목하에 전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은폐했다. 거래는 법이 닿기 어려운 산간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쉽게 잊혀지는 곳에서 소녀가 팔릴 때마다 위조 서류가 즉시 준비되었다.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정보에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전투는 단순히 한 그룹의 피해자를 구하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숨어있는 범죄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민은 즉시 광범위한 수사팀을 조직했다. 산간 지역의 모든 출입구에 검문소가 강화되었다. 관련된 모든 군과 읍면에 긴급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의학팀은 트럭에서 모든 샘플을 수집다. DNA 흔적, 천조각, 혈흔 등 모든 것이 신중하게 보존되었다. 각 증거 조각은 숨어있는 범죄를 폭로하는 칼날이었다. 밖은 이미 완전히 밝아졌다. 희미한 햇빛이 안개를 뚫고 구조된 소녀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 아이들은 어둠에서 벗어났지만 영혼의 상처는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정민은 구급차 옆에 서서 출발하는 차량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인신매매범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악령들이 아직도 어딘가 안개 낀 산과 숲 사이에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에는 더 위험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신매매범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정민은 함정을 계획했다. 미끼가 준비되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순진한 어린 소녀로 위장한 여경이었다. 그녀는 신중히 분장되어 소박하게 차려입고 학교 가방을 들고 조용히 숲 근처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범인들이 여러 번 출몰했던 곳이었다. 정민과 백구는 1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 차 안에 숨어 있었다. 눈은 가장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무전기로 주변을 감시하는 스카우트 팀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소리가 목표물의 출현을 알렸다. 멀리서 민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허둥지둥 걸어오는 모습이었고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다. 정민은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는 현우의 아내 민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할쑥하고 무거운 배는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빠르고 날카로웠다. 사냥하는 짐승처럼.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미끼 소녀에게 다가갔다.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다. 오래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미끼 소녀는 진짜 소녀가 그러했을 망설임을 연기했다. 민지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정민은 총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카우트 팀에게 포위망을 좁히라고 신호했지만 여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에게는 아직 공범이 있었다. 서두르면 작전이 무산될 수 있었다. 민지는 소녀의 귀에 뭔가를 속삭인 후 부드럽게 그녀를 가까운 버려진 집으로 이끌었다. 정민과 백구는 그림자처럼 뒤를 쫓았다. 조심하면서도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마른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버려진 집까지 50m도 채 되지 않은 곳에서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현우였다. 납치를 주도했던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햇빛 아래 반짝이는 긴 세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했다. 교활한 눈빛은 모든 센티미터의 땅을 살폈다. 정민은 숨을 죽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민지가 소녀를 버려진 집 마당으로 데려오자마자 현우가 달려들어 입을 막고 소녀를 집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소녀는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정민은 즉시 행동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이 모든 방향에서 일제히 달려들었다. 현우는 놀라 세막대를 휘두르며 공격하려 했지만 백구가 화살처럼 날아가 그의 팔을 꽉 물었다. 정민은 재빨리 접근해 현우의 다른 팔을 비틀어 그를 땅에 고정시켰다. 현우의 미친 듯한 울부짖음 속에서 민지는 얼어붙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며 벽 쪽으로 천천히 물러났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온몸을 떨었다. 차가운 수갑이 현우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정민은 일어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체포된 범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백구는 옆에 서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황금빛 눈은 여전히 범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갈 기회도 없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특수 차량이 신속히 도착해 민지와 현우를 본부로 호송했다. 빗기 역할을 한 소녀는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의료 점검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송되었다. 정민은 범인을 태운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민지를 체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체 지하 네트워크가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체포로 끝난 하루였지만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다. 현우와 민지는 본부로 호송되어 따로 신문을 받았다.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현우는 달랐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며
강한 눈빛으로 경찰의 질문 공세에 굴하지 않았다. 정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 차가운 외피를 깨기 위해서는 시간과 적절한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갇혀있는 곳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배가 되었다. 밤이 내릴 때 깊은 숲 지역의 스카우트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북쪽 계곡에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목조주택에서 의심스러운 징후가 발견되었다. 깜박이는 불빛, 해질녘 무렵 들리던 트럭 엔진 소리. 망설임 없이 정민은 비밀리에 목표물에 접근하는 작전팀을 이끌었다. 지형은 험난했다. 빽빽한 숲,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 축축한 땅을 밟을 때마다 나는 짓눌리는 소리. 짙은 어둠, 곰팡이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목조주택이 희미한 손전등 빛 아래 나타났다. 산 절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앞쪽은 잡초로 가득한 평평한 마당이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정민은 사방을 단단히 포위하라고 신호했다. 거리가 몇 미터 안으로 좁혀졌을 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뒷문에서 덩치 큰 사람이 뛰쳐나왔다. 손에는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정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정민은 간신히 피하며 옆으로 몸을 굴렸다. 동시에 총을 뽑아 공격자를 조준했다. 남자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반격하려 했지만 백구가 이미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 땅으로 끌어내렸다. 밤속에 으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민은 즉시 제압하여 손을 고정시켰다. 몸싸움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이 현우의 측근 중 한 명임을 알아보았다. 감시 기록에 등장했던 인물이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남은 공범들이 숲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정민은 즉시 추격 명령을 내렸다. 팀은 부채꼴로 퍼져나가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정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썩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석에서 두 어린 소녀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추위와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정민은 달려가 묶인 밧줄을 풀고 소녀들을 밖으로 안았다. 동시에 뒤편 숲에서 비명과 충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스카우트들이 남은 2명을 추격해 붙잡았다. 불과 20분 만에 남은 범죄 그룹 전체가 체포되었다. 목조주택은 철저히 수색되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많은 증거물이 압수되었다. 거래기록부, 피해자 구매자 명단까지. 숲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생과 사의 전투를 치른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정민은 지친 백구를 안고 집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다. 구조된 소녀들은 모두 탈진 상태였다. 한 소녀는 구조대원의 팔에 안겨 의식을 잃었다. 다른 소녀는 누군가 만지려 할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정민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였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본부로 호송되었다. 깜박이는 손전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역력했다. 더 이상 거친 태도는 없었다. 오직 도망치려는 눈빛만 남아있었다. 정민은 일어서서 짙은 어둠을 둘러보았다. 그는 오늘 밤의 대결이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자백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실에서 차가운 흰 조명이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몸을 굽히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다. 지친 얼굴, 엉망이 된 머리, 무거운 배가 그녀의 호흡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정민은 맞은편에 서서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는 민지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위협이나 강압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길고 지속적인 심리전이었다. 간결하고 단호한 질문들이 던져졌다. 민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몽상가처럼 흐릿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고요한 공기를 찢었다. 민지는 말하기 시작했다. 쉰 목소리로 그녀는 18살 때 현우를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현우는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행상이었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약속으로 민지는 눈이 멀어 그를 따라 집을 떠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다. 겨우 1년 후 현우는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그녀를 어두운 일에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민지도 저항했지만 매질과 뱃속 아이를 죽이겠다는 위협에 결국 완전히 굴복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는 자신이 소녀를 유인할 때마다 마음속 일부가 죽어간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배가 아프다고 연기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그녀가 계속 이 일을 한 유일한 이유는 아이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민지의 머릿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한 가지 신념만 남아 있었다. 정민은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모든 말을 들었다. 어떤 변명도 민지가 저지른 범죄를 지울 수 없었다. 순진한 소녀들을 속이고 학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녀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현우의 경우 신문은 훨씬 더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완강히 저항하고 맞서며 욕설을 뱉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의 압박 아래에서도 거의 3시간 동안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현우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 매매가 여러 해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단순한 납치를 넘어 소녀들은 북부 산간 지역 전체에 여러 중개인을 통해 팔려갔다. 현우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고문하여 의지를 꺾어 순종적인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민은 각 자백, 각 시간대, 각 관련자를 꼼꼼히 기록했다. 매 단어는 현우와 그의 공범들의 피투성이 범죄 기록에 깊이 새겨지는 칼날 같았다. 그들의 자백은 수집된 증거와 완벽히 일치했다. 지하 감옥, 운명적인 시계, 신비한 실종 사건들, 정교하고 조직적이며 극도로 잔인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정민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주동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와 민지는 거대한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했다. 이 썩은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단일 급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신문실 밖에서는 구조된 소녀들이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큰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민은 긴 복도에 서서 반쯤 열린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칼로 찢기는 것 같았다. 많은 이들을 구했음에도 그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실은 결코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동이틀 무렵 첫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추었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긴 밤이 지났지만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지와 현우의 자백을 확보하자마자 정민은 총력 작전을 제안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남은 소녀들이 아직 산간마을 곳곳에 흩어져 갇혀 있었다. 법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서 3팀으로 나뉜 특별 작업 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각 단위는 매끄럽게 협력했다. 전투지도 위에 각 주소, 각 목조주택, 각 오두막이 표시되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정민의 차량 행렬은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이동했다. 전날 밤 비로 진흙이 질척거렸고 차바퀴는 깊은 홈을 팠다. 정민은 지휘 차량에 앉아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구조가 필요한 곳으로 이어지는 빨간 혈관 같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첫 번째 팀은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접근했다. 바로 언덕 위 외딴 집에서 5명의 소녀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8제곱미터보다 약간 큰 나무방에 갇혀 있었다. 창문도 빛도 없는 곳이었다. 병력이 들이닥쳤을 때 소녀들은 움츠러들었다. 눈에는 이미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절망에 깃들어 있었다. 소녀들이 밖으로 안겨나와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실렸다. 몇몇은 일어설 힘조차 없어 현장에서 바로 치료가 시작되었다. 정민은 야윈 어린 얼굴들을 바라보며 가슴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팀은 결혼식을 준비 중인 현지인 그룹과 마주쳤다. 신부는 겨우 16살로 보였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표준어를 말할 수 없었지만 구조대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팀은 즉시 그녀를 군중에서 분리하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닌 인신매매라고, 가장한 범죄라고. 세 번째 팀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길을 막고 3명의 소녀가 갇힌 집에 근하지 못하게 했다. 정민은 직접 차에서 내려 그 무리와 마주섰다.
그의 손에는 단지 확성기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뿐이었다. 그는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본질을 폭로했다. 거의 30분간의 긴장 끝에 젊은이들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소녀들이 구조되었다. 눈물로 가득 찬 눈, 파란 입술로 떨리며 감사의 말을 속삭였다. 거의 7시간 동안 이어진 작전 끝에 12명의 어린 소녀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각자는 가슴 아픈 이야기,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정민은 버려진 집 계단에 털썩 앉았다. 팔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백구도 지쳐 헐떡였다.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토록 무거운 적이 없었다. 소녀들은 심리지원센터로 직행했다. 의사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즉시 소녀들의 정신 안정을 돕기 시작했다. 정민은 조용히 서서 각 구급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깜박이는 빨간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뒤에는 더 많은 집들, 더 많은 소녀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방금 체포된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질병처럼 번식하고 확산하며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뿌리를 내렸다. 해가 서서히 기울었다.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결연한 눈빛으로 앞에 펼쳐진 안개 낀 산들을 바라보았다. 이 전투에서 그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맹세했다. 재판은 햇빛으로 가득한 아침에 열렸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높은 창문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무거운 눈길로 재판 진행을 지켜보았다. 정민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피고인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지는 회색빛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무거운 배는 그녀의 자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옆에는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재판장이 단조로우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었다. 현우는 인신매매, 강간, 고의적 상해, 타인 학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읽혀나갔다. 법정에 쇠망치처럼 내리쳐졌다. 검찰 대표는 현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무거웠고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다. 이 판결만이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이었다. 민지의 순서가 되자 법정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변호인은 감형 사유를 제시했다. 민지는 7개월 임신 중이며 장기간 심리적 학대와 통제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판청객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동정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정민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떤 심리적 학대도 범죄에 가담한 행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민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들어간 소녀들의 모든 절망적인 눈빛, 모든 눈물 한 방울이 정의 앞에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수시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현우는 감형 가능성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지는 15년형을 받았다. 임신 상태와 심리적 강압 상황이 고려된 형량이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분노와 절망으로 어깨가 떨렸다.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만큼은 사냥꾼의 모습도 거짓된 외관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죄의 무게 아래 무너진 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바깥에서 군중들은 술렁였다. 정의가 실현되어 기뻐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빠진 한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아무도 마음이 가벼운 채로 법정을 떠나지는 않았다. 정민은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마치 정의가 실현되어도 이미 새겨진 상처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고 상기시키는 듯했다.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사람들은 일상의 리듬에 쫓기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차가운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멀리 하늘은 어두운 회색, 우울한 한색조였다. 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여파는 한때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앞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범죄와의 싸움은 결코 한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 후 시간은 끝없는 겨울처럼 무겁게 흘렀다. 민지는 회색빛 비가 내리는 날 교도소에서 출산했다. 아이는 작고 축축한 방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철문이 열릴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정민은 교도관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아이는 건강했다. 3.5kg 있는 남자아이였다. 당국은 신속하게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머니로부터 분리했다.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민지는 헤어지기 전 단 한 번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빨갛게 달아오른 갓난아이를 팔에 안았다. 눈물이 소나기처럼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감방의 침묵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웠다. 아이는 무죄했지만 그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인장이 찍혀 있었다. 아이는 외곽의 사회복지센터로 이송되었다. 정민은 멀리서 작은 구급차가 안개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는 동안 구조된 소녀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까지 안고 있었다. 매 치료 세션마다 눈물로 가득 찼다. 소녀들의 매잠은 악몽으로 뒤틀렸다. 일부 가족들은 오랜 실종 후 딸을 되찾았다. 눈물로 가득한 재회의 장면들은 우울한 시간 속 드문 빛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가족이 없는 소녀들도 있었다. 가족들이 그들을 버렸거나 수치스러운 소문이 두려워 자신의 혈육마저 부정한 경우. 정민은 이 모든 이야기, 모든 부서진 운명을 지켜보았지만 범죄와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많은 범인을 체포해도 이 상처들은 평생 피해자와 함께할 것임을 그는 이해했다. 도시의 작은 구석에서 자원봉사자 그룹이 조용히 인신매매 피해 소녀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그들은 소녀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정민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빚을 갚는 방법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금에 기부했다. 연말 도시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밝혔다. 확성기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매의 멜로디가 가슴을 조이게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바깥 어딘가에는 여전히 속임수에 넘어가 어둠 속에 갇혀 빠져나갈 길 없이 고통받는 소녀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피해자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정민은 스스로에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무관심의 대가는 너무 컸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연말의 한 오후, 정민은 복지센터에 들렀다. 그는 멀리서 잔디밭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작은 사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의 어머니가 철창 너머에서 하루하루를 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민은 몸을 돌려 떠났다. 마음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새 생명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과연 빛이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만큼 강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긴 복도를 휩쓸었다. 서쪽 하늘은 어두워지며 또 다른 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민과 백구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싸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소녀들이 항상 조심하길 바라며 결코 충동적인 선의로 자신의 소중한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길 바란다. 약한 외모가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CA 스토리는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